자, 이번 시간은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 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 자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보험계약법 체계도라는 이 체계도 우측에 보시면 보험계약 총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험계약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총론은 크게 보면 4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제1절에서 우연과 보험의 관계, 우연이 무엇이고 보험은 무엇인지, 우연과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보험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법 해놓고 4페이지에 보험법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보험법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 보험법의 종류들. 그래서 보험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종류들. 또 세 번째는 보험 제도에 관한 게 나오죠. 그래서 보험 제도에서는 보험과 구별되는 유사 제도들이 중요합니다. 보험과 구별되는 비슷한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 두 가지만 써놨죠. 공제가 무엇이고 자가법이 무엇인지 이게 나오고, 또 하나가 보험제도에서 보험을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공보험과 사보험부터 해가지고 영리보험, 상호보험, 물보험, 인보험 등등 보험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하나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험계약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이 보험계약법은 다른 법들과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특성, 이런 것들이 제1장 총론에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보험계약 총론은 이 중에 여기 파트예요. 우연과 보험단체와 보험법과 보험공법, 보험사법, 일단 여기까지고, 계약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보험계약법의 총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연과, 먼저 우연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연과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야? 첫 번째, 위험이란 개념 정리가 나옵니다.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발생 가능성.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우연한 사고. 이때 우연하다는 건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고란 뜻이고, 그 우연한 사전에 미리 예측 못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를 위험이라 하자. 이때 중요한 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되는 거지, 손해 나지 않는 위험은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사고지 고의사고는 안 된다는 거. 이 우연한 사고의 반대말이 무슨 사고다? 고의사고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사고 나는 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것만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한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보험이라는 건 왜 만들어 놓은 거죠? 보험의 정의. 원래 보험은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죠?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 그걸 동질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걸 위험단체 또는 보험단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구성했죠? 자기들끼리 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다. 보험료를 내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죠. 그러다가 그중에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모아진 기금에서 그분에게 그걸 지급함으로써 그분의 경제적 손해난 걸 회복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보험 제도로 간단다. 바로 그게 보험이죠. 자, 그럼 보험과 위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존재하니까 보험이 있는 거지, 위험이 없는 걸 보험으로 가입했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1%도 높다.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거. 따라서 보험제도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은 반드시야 위험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지, 위험이 없는 보험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두 번째, 보험법은 왜 필요할까? 자, 보험법은 두 가지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보험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보험법이 필요하고, 하나는 보험계약자를 또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양쪽을 다 규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왜 보험자를 통제해야 되죠? 바로 보험계약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했죠? 보험 약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 그럼 지난 시간에 어떤 보험약관에 보시면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죠? 보험약관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법조문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복잡하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으로 또 보험약관은 누가 만든다 그랬습니까?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부합계약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이 바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을 갖는다 그랬는데 그 부합계약에 의해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속의 내용에 계약자한테 의견 중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죠.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이 그 계약의 내용인 보험약관에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바로 보험계약법에, 보험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뭐도 있다? 거꾸로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자, 보험계약의 사행성이 뭐죠? 사행계약이, 여러분, 사행성이 뭐죠? 사행? 요행을 바라는 계약. 사행계약이야. 요행을 바란다. 요행이라는 건 우연히 어떻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건 몰라. 해봐야지 알아. 그런 게 우연이죠.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것도 사행계약이라고 그러죠. 바로 도박 같은 건 내가 저기 가가지고 땡겼어. 땡겼더니 어디 가서 저 강원도에 어디 있죠? 무슨 랜드? 예, 거기 가지고 땡겼더니 뭐가 나왔어? 777 나왔어. 확률 모르죠. 땡겨봐야 알지.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말한다? 사행계약. 그런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사행계약이죠. 그럼 보험계약도 보험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고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죽는다면, 물론 죽는다는 건 있어. 언제가나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망보험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래. 왜 화재보험을 가입하죠? 화재 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화재가 언제 날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가 날지는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무슨 계약이다? 사행계약성. 그러면 사행계약은 어떤 문제점이 있죠?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는 보험료는 1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사고 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만큼 내놓고 이만큼 받는다죠. 특히 인보험 같은 데서 사실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한 달에 받는 수입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이 250만 원 되는 만큼 보험료를 내버려. 그걸 돌아가시면 10억을 받겠대. 20억을 받겠대. 그럼 그 사람이 평생 벌지도 못할 돈을 갖다 그렇게 한 방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하느냐? 자, 자기 한 몸 죽여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죠? 살신성인. 자기 혼자 돌아가시면 좋은데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죽어서 보험금 받아가지고 남은 우리 가족이라도 먹여 살게 만들어주자. 돈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지가 죽어서 먹여 살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이 하는 그런 고의사고 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은 뭘 갖는다? 사행성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자가 조그만 보험료 내놓고 나중에 왕창 보험 타는 그런 걸 고의로 저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이나 보험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역선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 설계사나 또는 보험 대리상인 그 보험 중개해 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구로 해서 계약자한테 찾아와가지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가입해 보실래요? 라고 권유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계약자 측에서는 그럼 괜찮겠는데? 하고 그래서 응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험계약자 측에서 자기가 직접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보험 들려가는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단다. 자기 발로 찾아온단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거꾸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거, 이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역선택은 왜 문제가 되죠?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제 발로 찾아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건 뭔가 자기가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거나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제 발로 찾아오지 사람들은 제 발로 쉽게 찾아오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일단 고의 사고 나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특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나중에 내가 어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전화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하셨습니까? 보험 모집인인 그 설계사나 또는 보험 대리상이 권유해가지고 가입했습니까? 이거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고의사고 가능성이 있는 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죠.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역선택을 한다는 건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보험회사를 찾아와서 가입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 요소가 높은 거로 봅니다.
또 보험 사기,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엄청난 보험 사기, 1년에 수천억이라는 돈이 보험 사기로 인해서 현재 지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만 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는 누가 낸다? 계약자 측에서 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 보험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이고, 밑에 건 보험 계약자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보험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험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나눠진다 그랬고, 보험공법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보험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두 가지입니다. 이때 보험사업 감독이라고 하는 건 보험료는 우리가 납부를 하면 보험회사가 그걸 잘 운용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한테 그 재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를 받은 걸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보험료 받은 모든 기금이 탕진해버렸어. 없어. 나중에 우리가 사고 나서 보험금 달랬더니 보험회사가 보험금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망해버리면 보험제도라는 근본의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아주 꼼꼼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돈 받아놓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미리 받는 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운영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그런 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보험사업감독법이라 부르고, 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자를 감독하는 법으로서 무슨 법이 있다? 여러분들 시험범에 들어있는 보험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법이 보험사업감독법의 대표적인 게, 이건 보험공법에 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사회보험법. 이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국민 전체를 위한 보험 또는 특정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민 전체를 위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험을 사회보험법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 있죠? 이거는 국민 전체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에게 의료보호를 받도록 해서 가입하는 거,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죠? 한 60세 이상 넘어가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바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이 있죠. 고용보험법. 내가 근로자로 일하다가, 만약에 일하다가 어느 날 내가 실업자가 됐어. 그럼 돈이 안 들어오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때 실업급여라는 걸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이 실업자 생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또 치료비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 산업재해보상법이 있습니다. 또 어선이나 또는 어선원이나 어선, 즉 고기잡이 배 있죠. 거기에 탄 사람들, 또는 고기잡이 잡는 고기 잡는 그 통통배, 이런 배들의 어떤 손해가 났을 때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보험법의 성격으로서 보험공법에 속합니다. 반면에 보험사법은 바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간 보험계약법, 이게 대표적인 보험사법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선 뒤에서 좀 이따 다시 볼 거니까 이런 보험사법의 대표적인 게 보험계약법이다.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험법은 왜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험계약의 내용이 복잡하고 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적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게 보험법이 필요하고, 또 보험계약의 사행성, 요행을 바라는 것 때문에 작은 보험료 내놓고 왕창 보험 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지발로 찾아서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사기 쳐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런 것들을 방금 그걸 규제하기 위한 이런 내용에서 보험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보험제도라는 건 왜 필요할까요? 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성, 이거. 자, 여기 보니까 자본주의 특성, 사유재산제도, 자기책임주의,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에 살겠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일해서 벌어가지고 같이 쓰자. 그게 공동으로 수입, 공동으로 같이 일해가지고 벌어지는 수입은 같이 나눠 쓰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같이 벌어가지고 같이 쓰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훨씬 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나는 많이 벌었어. 근데 저 사람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벌어. 근데 같이 벌는다는데 그 사람은 못 벌었고 나는 많이 벌었어. 근데 쓰는 건 같이 나눠서 써야 돼. 내가 당연히 불만이 높아지죠. 그럼 나는 뭐 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나도 같이 일 안 하지. 그럼
전부 같이 다 떨어지는 거야.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제대로 사는 국가 거의 없잖아요. 이유는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그게 인간의 본성을 이해를 못하고 한 거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그럼 나도 같이 일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거든. 왜? 먹고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죽어라고 일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모르는 게 공산주의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죠? 아니야. 내가 이런 것만큼 다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으면 그게 다 내 거대. 사유재산제를 보장합니다. 바로 이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의 특성이죠. 그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벌은 재산은 누구 거야? 내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도 누구 거야? 내가 혼자 감당하고 말아야 됩니다. 즉 공산주의에서는 같이 손해난 걸 공유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손해난 건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주의가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유재산제도와 자기 책임주의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어떻게 내가 회복할 것인지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제적 손해 발생한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가 발달했다? 바로 보험제도라는 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더라. 이게 보험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험과 구별되는 유사제도가 있습니다. 뭐 있죠? 공제하고 자가보험에 관해서만 여기서는 살펴봅니다. 나중에 본 강의에서는 훨씬 더 몇 가지 더 살펴볼 거야.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되는 건 두 가지. 공제하고 자가보험도 원래 보험은 아니야. 근데 보험제도와 유사제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공제는 보험하고 뭐가 다를까? 먼저 보험부터 보죠. 보험은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랬잖아. 근데 누가 들어오는지는 관계없어. 누가 들어오는지 관계없어. 불특정 다수가 하나를 모이는 겁니다. 이게 보험의 특성이죠. 반면에 공제는 그게 아니고 동일한 지역이나 직장이나 또는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동일한 지역이나 직장이나 또는 직업에 속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기금을 조성한 후에 그 중에 누군가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그분에게 그 모아진 기금으로도 상호부조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을 바로 공제라고 하죠. 근데 공제도 보험과 유사하죠. 왜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고 그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지급하겠다. 이거는 보험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디 있는 걸 규정하자? 3법 제4편에 있는 규정. 아까 3법 제4편 3법 739조부터 638조부터 739조의 3까지가 3법 제4편 보험편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보험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거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제계약에도 그걸 준용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공제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건 3법에 나오는 4편, 3법 4편에는 보험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도 같이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자가보험은 뭐죠? 보험을 두는데 자가 스스로 자자야 집가자죠. 자가보험은 자기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가보험의 특성은 뭐죠? 셀프 인슈런스, 영어로 다 셀프 인슈런스가 보험인데 셀프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셀프 인슈런스 자가보험. 이거는요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야. 자기 혼자 적립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저축의 성격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저축하고는 전혀 달라. 뭐가 다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측정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위험이 이 어떤 공장 같은 걸 내가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치자. 그럼 이 공장에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 밖에 다른 데서 발생했던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아 이런 공장은 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구나.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걸 다른 데 거서 이미 났던 걸 쭉 통계를 뽑아가지고 그걸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위험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대비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나중에 이 위험에 이 적립금으로다가 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으려고 적립금을 모으기 위해서 위험을 측정하고 그 위험을 측정한 거에 따른 일정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거. 이걸 여기서 자가보험, 셀프보험을 하죠. 따라서 자기 재산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요. 일정액을 적립하는 거 맞는데 그럼 이거 저축하고 다른 게 없죠. 저축과 다른 건 그 다음 겁니다. 바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손해 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해서 적립합니다. 여기 대수의 법칙에 따라 손해 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적립한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클 때자 숫자일 때 숫자야. 그래서 큰 숫자란 뜻이죠. 대수의 법칙. 그럼 대수라는 건 많은 수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사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동전을 팅 튕깁니다. 동전을 탱 튕겨가지고 떨어지는 걸 받았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거는 어떻게 하죠? 던져봐야지 알죠. 자, 근데 첫 번째 던졌더니 받았더니 앞면이 나왔어.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반드시 뒷면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앞면 또 나올 수 있잖아. 또 세 번째 던졌더니 반드시 또 그러면 또 그때는 이제 뒷면이 나옵니까? 아니야. 또 앞면이 나올 수 있어. 네 번째 던졌더니 또 앞면이야. 다섯 번 던져서 앞면이야. 10번 던졌더니 10번도 앞면이야.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작은 숫자일 때는 확률적으로 앞과 뒤가 5대5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10번이 아니고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확률은 5대5의 근사치에 가까이 갑니다. 즉 앞면과 뒷면이 날 확률은 50%대 50%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49대 49점 얼마 대 뭐 51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듯이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정한 확률적 통계를 갖는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동전을 한 번만 아니 10번만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각각 날 확률이 불규칙하지만 100만 발을 던져보면 거의 앞면과 뒷면이 50대 5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대수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럼 대수의 법칙의 핵심 뭐죠? 많은 어떤 것이 통계 자료가 축적되면 그 사고가 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자, 내가 교통사고 당할는지는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건 있지만 내가 사고 당할는지는 나는 모르죠. 근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교통사고 났던 걸 쭉 통계 자료를 다 뽑아봤어. 그러니까 사고가 어느 정도 몇 건이 나더라. 그에 따른 손해액은 어느 정도 되더라. 누적된 축적된 자료가 쌓입니다. 그럼 그때 이 정도 사고가 날 거니까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다. 그 위험에 따른 나갈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무슨 법칙? 대수의 법칙에서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개연율이 얼마라든지 그걸 측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가보험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이 사고 났던 것들 쭉 통계자료를 뽑아가지고 같은 업종이야. 그때 내가 어떤 손해가 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통계적 자료에 의해서 그 개연율을 정립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립해 나가는 게 바로 자가보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가보험은 보험단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 그건 단독행위지. 그건 계약이 될 수 없다. 단독행위야.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험계약법은 계약에 관련된 내용에 적용하는 거지 단독행위는 보험계약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의 체결, 상대방이 있어야 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지. 이건 혼자 체결하는 단독행위인데 보험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가보험의 특성이다. 자, 따라서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손해발생의 개인을 기초로 해서 적립한다는 건 둘 다 똑같아. 그건 셀프보험, 셀프 인슈런스, 자가보험이나 일반적인 보험이나 똑같지만 다른 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손해발생은 상하지만 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는 건 자가보험, 단독행위니까 보험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요 보험만 보험계약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보험의 분류들. 자, 보험을 쭉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한다? 둘씩 나눠졌어요. 공보험과 사보험,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물보험과 임보험. 지금 여기 진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예, 이렇게 두 개씩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또 집법보험과 단체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을 분류가 있는 거니까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공보험과 사보험은 공적인 보험이 있고 사적인 보험이 있더라. 아까 우리 보험공법과 보험사법 법도 둘로 나눠지죠. 보험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공보험은 사회보험과 경제정책보험 둘로 나눠집니다. 이때 사회보험이라는 건 아까 사회보험법 있었죠? 사회보험법에 의해서 나오는 보험이 바로 사회보험들입니다. 즉 사회보험은 마음대로 함부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회보험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회보험법에 따라 보험제도가 운영되는 게 바로 사회보험이 되는 겁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아까 뭐 있었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렇게 운용하라라고 법에서 정해진 그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죠. 아까 국민연금법 있었죠?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법, 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 또 어선원 재해보상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선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있었죠? 그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전부 다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보험, 또 하나 경제정책보험은 무역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났었는데 수출보험, 수입보험이라는 이 용어가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상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선박이라든지 또는 배에다 싣고 가는 물건, 이거 어떤 사고가 나서 손해보면 그걸 보상받는 게 해상보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 소말리아라고 있죠? 소말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바로 해적.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소말리아 그 해적선들이 나타나가지고 약탈해 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합니다. 왜? 거기 가면 사고가 워낙 뭐 맨날 약탈해 가고 하니까 보험금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위험도가 높아. 추가 보험료 내더라도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무역을 위해서 어떤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이런 무역 상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역보험이고, 이 무역보험은 수출보험, 수입보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정책보험이라 부르고 이건 공보험의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에 사보험에는 영리보험, 상호보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공제는 엄밀히 말하면 보험에는 들어가지 않는 유사제도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보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영리보험이라는 건 여기 나와요. 영리보험 뭐죠? 보험자가 보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자가 바로 보험회사들, 주식회사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 자기들이 회사를 차려놓고 보험 계약자를 모집을 합니다. 상품을 만들어 놓고 뭘 합니다. 그래 계약자하고 계약 체결해서 보험료 받았죠? 그 돈 갖고 일부는 보험금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고 일부는 회사 운영비, 이인을 남기는 그거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형태고 이거는 영리보험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전부 다 영리보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영리보험은요, 보험의 근본적인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래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 뭐랬죠?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서 그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서 그중에 누군가가 사고가 나면 모아진 기금으로 다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경제적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보험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 게 바로 보험인데 그 자발적인 것보다 그게 상호보험입니다. 그건 영리보험이 아니라. 그럼 상호보험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했고 그럼 그 모여서 기금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사원의 성격을 갖나죠. 자기들이 회사야. 자기들이 회사야. 지들끼리 사원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누군가 사고 나면 보험금을, 그 모아진 기금을 주는 거죠. 그래놓고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돈이 부족해. 그럼 자기들끼리 돈 추가적으로 더 각출해야 됩니다. 더 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다행스럽게 없어가지고 돈이 얼마 안 나갔어. 돈 남았죠? 남은 건 자기들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가입할 때 그만큼 돈이 자기들이 축적된 게 있는 것만큼 내는 돈을 두 번째로 조금만 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 이거는 상호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때 보험계약자 성격을 갖는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회사의 주인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영리보험에서는 안 그래요. 보험회사 자체가 자기들이 주인이고 계약자는 그냥 상대방일 뿐이야. 따라서 가입만 신청해서 서로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해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성격만 있는 거지 자기들끼리 나눠 간다는 성격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리보험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영리보험이고 우리 보험업법이라는 법이 있죠. 거기 보면 상호보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호보험은 현재 하나도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이나 직업에 거주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물보험과 인보험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물보험은 뭐죠? 물건, 건물이나 동산 등 물건에 관해서 보험사고가 생긴 거에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이 물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까 손해보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물보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재산이나 그런 관련된 보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산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주는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어. 물권보험과 재산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물건이란 바로 피보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물건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것들은 물권보험이라고 합니다.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권보험의 성격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물보험에는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산보험 뭐죠? 바로 피보험자가 어떠한 보험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전 재산에 생긴 간접 손해를 보상한다. 말이 어렵죠?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잘못해서 타이를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가 물어줘야 되죠. 손해배상. 근데 그 사람을 해필은 또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럼 사망사고 냈으니까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히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야. 그럼 그분의 손해액을 산출하면 앞으로 남은 동안 그분이 벌 수 있는 그 돈을 이제 환산해서 그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계산해 볼 때는 얼마네? 10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10억이면 우리 집 팔아가지고 줘도 부족하게 생겼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내가 뭐 한단다? 타인에게 그런 손해를 입힐 걸 예상이 되면 내가 뭘 들어? 바로 이 재산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책임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내가 물어줄 책임을 보험으로 다 해결하는 거. 그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죠. 그때 내 직접적인 재산의 손해가 나고 물어주는 거, 내 건물 같은 데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내가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보험들은 이런 걸 간접 손해를 보상한다 했는데 건물에 직접 입는 직접 손해가 아니고 내 재산에 혹시 나중에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서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의한 재산 감소, 이걸 여기서는 간접 손해라 부르고 이런 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재산보험이고 재산보험의 대표적인 거 바로 책임보험에 있다. 그럼 재산보험은 보통 책임보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건보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합쳐서 물보험이라 하자. 반면에 인보험, 바로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 보험사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즉 사람, 아까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는 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 그게 죽거나 다치는 건, 죽는 건 생명, 다치는 거나 질병에 걸리는 건 신체죠.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 어떤 보험사가 냈을 때 물어주는 건 그건 인보험이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다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있다. 그건 다 인보험입니다. 근데 우리 상법에 보면 보험을 크게 물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지 않고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할 때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눈다고 했죠. 물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지 않고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눕니다. 그럼 손해보험하고 물보험하고 같은 것이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물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면 물건에 관한 손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손해 딱 구분되는데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면 겹치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상법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상법은 물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일부 겹치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나누겠더라. 그래서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보험이란 그 영역 속에 뭐 들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는 뭐에 속한다? 그건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인보험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다치거나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치료비는 얼마인지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만 보상해 주겠다. 실손보상 성격이라는 게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보험 중에 치료비 같은 것들은 실손보상 성격을 갖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요 관련된 그림이 다음 그림이죠. 그래서 물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눠가면 딱 구분돼. 물건은 뭐 있었죠 아까? 이건 재산에 관련된 거. 인보험은 뭐에 관한 거? 이거는 아까 뭔가 생명이나 또는 신체에 관한 거.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거. 이렇게 딱 구분됩니다. 물보험, 인보험은. 근데 손해보험, 인보험 잃어버리면 구분되지 않고 옆에 여기 겹치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즉 인보험 중에서 뭐 하는 거? 실제 치료비 들어간 거. 이 실제 치료비는 뭐에 속한다? 손해보험의 성격이 돼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들어가요. 이렇게 손해보험 성격의 일부, 이게 치료비, 요 영역이 있어. 그래서 겹치는 영역이 있어서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구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구분법이 아니고 차라리 물보험, 인보험 나누는 게 더 바람직한 구분이다 라고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나눠지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기업보험은 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단다. 대표적인 게 뭐죠?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다 기업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도 뭐 있죠? 회사에 자동차 있잖아. 회사명으로 된 자동차들, 이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들은 다 그건 삼성전자 자동차지 임원들 개인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임원 그만두면 그 회사에다 반납해야 되는 차들이죠. 전부 다 회사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업보험은 자동차 보험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그 건물도 화재보험 가입하죠. 그럼 그때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업보험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왜? 회사가 바로 그 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업보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보험 중에서 또 딱 중요한 보험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타 이와 유사한 거에 대표적인 게 항공보험인데 예를 들면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나 항공보험 같은 이런 기업보험은요. 일반적인 기업보험하고 또 성격을 구분하고 있는 게 우리 상법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구분했을까? 기업보험 중에서 또 재보험, 해상보험 이런 보험들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교섭 능력이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보험에서 특히 무슨 보험만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중에 하나인 항공보험 이런 보험들은 그 보험에 가입하는 그 기업하고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보험회사하고 이 보험에 대해서는 서로가 둘이 선수관계에 있단다. 선수가 뭐냐면 프로. 저희들 다 선수란 얘기야. 다 뛰어난 프로들란 얘기야. 그럼 프로와 프로끼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여기에 기업인 그 삼성전자가 있는 거고 여기에 삼성화재라는 보험회사가 있는 겁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계약서 썼잖아. 그럼 그 계약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보험계약자한테 설령 계약의 내용에 불리한 게 들어있어도 그건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업보험 중에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에서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자, 먼저 재보험은 내가 보험회사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내가 가입하는 게 내가 누굴까? 내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안 닮았어. 근데 내가 손흥민이랑 가정해. 그럼 손흥민인데 이 손흥민 다리가 얼마짜리일까? 내가 볼 때는 한 1,000억 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그럼 손흥민이가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져서 축구를 못하게 되면 1,000억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럼 그 1,000억이라는 걸 뭐 들었어? 바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1,000억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죠. 근데 사고 나면 얼마 내야 돼? 1,000억이라는 보험금이 나가. 이거 부담 크잖아. 가진다라 손흥민은 또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또 선수들이 또 태클도 많이 들어오고 언제 또 사고 날지도 모르고 불안하잖아. 그러면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그 1,000억이라는 그 보험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다른 보험자한테 일부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500만 채고 나머지 500은 다른 보험사한테 네가 들어가고 다른 보험회사에 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때 내가 가입하는 손흥민이가 원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걸 이걸 원보험이라고 그러고 그 원보험회사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한테 그 일부를 다시 보험에 드는 거 그거를 재보험이라 합니다. 그럼 재보험은 누구랑 체결하는 거야? 결국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게 그게 재보험이거든요. 그럼 둘 다 누구죠? 선수들이잖아. 프로들이잖아. 그럼 보험회사와 보험회사하고 지들끼리 계약 체결하는데 거기에 이 원보험자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 관계없습니다. 지들끼리 다 알면서 체결하니까 그거는 사적 자치 원칙은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스스로 체결하면 그거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지들끼리 그대로 효력이 갑니다. 자, 그리고 모두 마찬가지야. 해상보험도 아까 말한 삼성전자가 물건을 수출하려고 해상보험에 가입한다. 그것도 삼성전자하고 보험회사하고 배등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계약 체결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또 항공보험도 대한항공이 뭐 자기들 보험에 든다. 비행기 기체보험 이런 걸 든단다. 그럼 그때 기체보험 비행기를 기체라고 그래요. 그 기체보험에 가입할 때 그때도 대한항공하고 보험회사하고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본단다. 그때는 계약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여기 가계보험이라는 게 이게 문제돼요. 바로 이 기업보험 중에 이런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빼고 나머지 가계보험들,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거. 즉 개인인 일반인이 가계경제 불안에 대비해서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가 적용되더냐? 바로 이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개인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몇십 년 전에 보험 처음에 공부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자인지 그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상대방 그 사람이 피보험자인지 보험자가 보험회사인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인지 저 이것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피자 들어가는 게 이 피보험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군지 처음에 저도 그거 구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험자고 피보험자가 누군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여기 보험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험계약자들은 아무것도 보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더라. 그러면 보험에 대한 것, 이 보험계약자는 아마추어가 되는 거고 보험회사는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프로인 보험회사가 얼마든지 아마추어인 보험계약자를 가지고 장난치고 그거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다 뭘 만들었다?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 보험자 니들 맘대로 그런 계약 체결하지 말라. 만약에 계약자 체계에 불리한 내용 니 멋대로 만들어보면 그 내용은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법 제663조. 이 법조문도 외우셔야 돼요. 워낙 많이 써먹는 거라서. 상법 제663조에 보니까 가계보험에 대해서만 누구한테 당사자나 특약으로 이 당사자라는 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니까 보험자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보험자,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야. 이 사람들의 특약이라는 건 특별한 약속, 특별한 약정, 특별한 약정이 특약이야. 근데 특약이라는 건 꼭 특별한 약정이 아니고 아까 말한 보험 약관 같은 거.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보험 약관. 이게 계약의 내용이잖아. 이런 거에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 함부로 쓰지 말래. 뭐보다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그 사람들의 모르다 불이익으로 함부로 변경하지 말래요. 어디 있는 거? 상법 제4편에 나오는 이 법조문보다도 계약자 측에 더 불리한 내용을 함부로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단다. 만약에 상법에 있는 내용보다도 계약자한테 더 불리한 내용을 함부로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조항은 뭐냐면 이걸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라는 걸 66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의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가계보험이라는 건 결국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들, 저런 선수들 말고 이런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가입하는 보험계약자 말고 바로 일반인 나머지 보험계약자. 물론 기업보험 중에서도 아까 자동차보험 또는 화재보험 있죠. 그거는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밑에 가계보험의 성격에 여기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또는 화재보험 같은 건 이거 가계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보호하는 제도는 거기는 적용이 되고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에 가입하는 그 보험들만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보험회사하고 가입하는 걸 보고 그때는 서로 간에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상법에 있는 상법 제4편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들어있어도 그건 관계없다, 괜찮다. 이건 요런 것만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가계보험 위주로 돼 있단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집합보험과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집합보험에서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집합보험이라는 건 특정한 집합된 물건이나 사람을 일괄해서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걸 특정보험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지금 학원에 있는 이 각종 직기비품 있잖아. 이걸 하나로 더 보험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특정보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집합된 물건이나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마트 상품 일체라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이마트에 가보십시오. 그 매장에 있는 상품들 있잖아. 그럼 전체를 한꺼번에 드는 걸까? 그건 집합보험은 맞아. 집합보험이야. 그런데 일체 들었는데 문제는 계약서 쓰는 이 순간에도 그 상품이 팔려서 밖으로 나가고 있고 일부는 매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매장 안에 들어오고 있는 물건들, 밖으로 팔려나가는 물건들 이거 수시로 교체되고 있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집단 보험에 들으면 어떤 게 보험의 목적일까? 지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게 보험의 목적이 아니고 뭐가 보험 목적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 즉 그 이마트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불이 시작했을 때 그때 매장 안에 있는 물건들 그게 보험의 목적이지 그 전에 계약 체결할 때 매장 안에 있던 물건 이게 보험의 목적이 아닌 거. 이런 보험을 뭐라 부른다?
총괄보험을 한단다. 그래서 총괄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물이 수시로 교체될 거로 예상되는 보험, 이런 걸 총괄보험, 중요한 단어죠.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 자, 단체보험은 특정한 집단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는 일정한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회사의 구성원이라든지 조합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특정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제되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특정한 회사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만 피보험자라서 그 사람들의 전부 일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동일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걸 한마디로 무슨 보험을 한다? 단체보험을 한단다. 그래서 또 저 인보험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건 나중에 뒤쪽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이제 보험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제4절 마지막 보험계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법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 바로 보험계약의 성립. 아까 보험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서 보험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럼 그때 청약이란 의사표시, 승낙이란 의사표시 관련된 내용들, 특히 그중에 중간에 청약과 함께 보험료 같이 냈죠? 다른 약정이었으면 30일 이내에 보험자는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납부의 통지를 보험계약자한테 발송해야 되고, 만약에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보험료 받아놓고 청약 받아놓고 보험료 받아놓고 아무런 말이 없다? 30일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 의제 있었죠? 또 하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같이 냈어. 아직 보험자가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사가 미리 나버렸어. 그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에 책임을 진다. 보험금 지급하라 있었죠. 이걸 승낙전 보호제도, 승낙전 사고담보라는 게 있었다. 바로 그런 것들. 그게 보험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 또 효력 발생. 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뭐가 있었죠? 계약자가 져야 되는 의무들,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들. 그래서 보험자 부담할 의무, 계약자가 부담할 의무들 쭉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거. 자, 또 각종 권리는 어떤 게 있고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다루는 이런 사법적인 성질의 법규로서 이걸 좁은 의미의 보험계약법을 바로 어떤 것을 한다? 3법, 그중에 제4편, 이것만 좁은 의미의 보험계약법을 합니다. 그럼 상법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자, 상법 간단히 보죠. 여기 그러니까 상법전이 나오는데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운수, 이렇게 6가지로 다 상법은 구성되어 있다 그랬었고, 그중에 바로 제4편 보험 있죠? 이걸 제4편 보험편이라고 말해. 제4편 보험 이래야 되는데 읽을 때는 제4편 보험편이라고 부르고, 이 보험편인 제4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3법 638조부터 제739조의 3까지가 바로 3법 제4편에 관한 내용이고, 이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시 상법 제4편은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체계도에서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볼까요? 자, 어디 갔어? 체계도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네. 자, 체계도에서 보면 어디까지? 바로 요거 보험편 내려가기 요 전까지 요까지가. 그래서 제1편이 통칙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1장 통칙에 있는 거고, 손해보험에 관한 요 내용이 제2장에 있는 것이고, 인보험에 관한 요 내용 있죠? 이게 제3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험계약과 관련된 게 통칙,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 관한 게 제2장, 그 다음에 인보험에 관한 요 내용이 제3장,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는 이 보험계약에서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요것만 4편에는 이걸 좁은 의미의 보험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다시 손해보험, 인보험은 아까 상품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이 제1절 통칙, 약간 통칙이 뭐 거기는 보험자 대위라든지 뭐 쭉 몇 가지 있었죠? 그 내용들이고, 제2절부터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나눠지고, 제5절에 책임보험에 재보험에 관한 규정이 아까 보험회사끼리 가입하는 보험이 있었죠? 그것이 따로 재보험이 책임보험 영역 속에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험에서는 통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구분된다. 이게 바로 제4편 보험편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보험계약법이란 바로 이 내용들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보험계약법. 그중에 손해사정사 쪽에서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뭐는 빠진다? 여기 화재보험까지만 살펴봐.
모습도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하고 인범의 요 용역은 우리 손해평가서 시험에서는 여기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험계약법의 일반 정의죠. 그럼 보험계약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질까? 이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